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장종양의 파열로 응급 내원을 했었던 라브라도 리트리버의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3kg의 14년형 인텍트 메일 라브라도 리트리버였습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기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아이가 쓰러져서 발작을 한다고 해서 그 인근 지역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니까 비장이 파열된 것 같고 빈혈이 심각한 상태, 그리고 나이가 14살이니까 선뜻 수술을 해보세요 라는 권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지켜볼 것을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지만 지금 보내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2월 14일 날 아침 일찍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에서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헤마토크리트는 24.3% 정도였고 혈소판이 67,000개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빈혈은 심하지만 아직 추가 수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액 처치하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봤고요. 응고개 검사를 해봤는데 일단 D다이머가 1.6으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41.7, 즉 41,7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빈혈이 생겼지만 빈혈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 재생성을 동반하진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엑셀 찍어봤는데 지금 사진상에서 보는 것처럼 복부 음영이 많이 디테일이 떨어졌죠. 복강장기, 특히 장의 어떤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장 내 가스만 좀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수가 있을 것을 추정을 했고요. 초음파를 보니까 비장 쪽에 이런 큰 메스가 관찰이 됐고, 이 부분에 여기 플레이드가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엽과 이런 사이에 보면 에코성을 띠는 복수들이 좀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림프노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후복강, 특히 방광 근처 쪽에 이런 식으로 메스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장 유래 종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헤만조사코마는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했었고요. 복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복수 뽑아줘야 되겠죠. 복수를 뽑을 때는 호흡곤란이 많다면 가능한 한 많이 뽑아줘야 되죠. 근데 호흡곤란이 많지 않다면 검사할 정도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요. 일단 WBC는 우리가 THC로 좀 볼 수 있겠죠. 11.6, 11,600개 정도 됐고요. 헤마토크리트가 33.4%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건 시혈이라는 얘기죠. 혈소판은 거의 보이지는 않았고. 그러면 최근 6시간 이내에는 거의 출혈 안 된 거고, 그 이전에 출혈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토탈 프로레테는 5.7, 알부민도 2.2 정도였고요. 그리고 비유엔하고 크레아티닌이 여기는 좀 증가되었네요. 사실 이제 복수 내에 비유엔과 크레아틴이 증가됐다면 혈중 내 비유엔 크레아틴을 많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경미한 아주테미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학 검사를 했는데 복수의 세포학 검사에서는 RBC하고 이런 뉴트로필밖에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만조사코마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심장 초음파까지, 왜 헤만조사코마라고 한다면 우측 심장, 즉 우심방 쪽에 메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 내원했기 때문에 일단 수액 처치를 했고요. 수액은 노멀 사일러니 그냥 유지 정도 속도로 좀 투여했고, 원래는 혈압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투여하고 싶었지만 파열됐던 부분이 약간 지혈이 된 것 같은데, 수액을 좀 더 빠르게 투여한다면 그 지혈됐던 부위가 다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압을 모니터링 했고, 처음 내원했을 때는 90mAh 정도였는데 시간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니까 80mAh 정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말피네피넨을 0.1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민 CRI로 만들어서 장착을 했고요. 1ml per hour 속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증가되면 중간에 끊었고요.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지는 못했고, 수술 들어간 다음에 일단 노말피네핀은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혈제로서 토라넥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다이머 관이 높았기 때문에 달타파린, 그 다음에 항생제나 진통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 정도 돼서 일단 노랄페르펜 투여하면서 혈압이 유지돼서 3시쯤 CT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CT 촬영했을 때 이렇게 비장 머리 쪽, 비장 중간 쪽 이렇게 메스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복수,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방광 아래쪽으로 이렇게 뭔가 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이나 CT상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스프레널 림프노드가 약간 정대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방으로 옮겨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쪽은 이제 비장 쪽에 있는 종양이고 이쪽은 방광 옆에 있는 종양이 됩니다. 그래서 비장은 이런 식으로 전적출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한 모습이고요. 사실 이쪽에만 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군데군데도 어떤 메스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광 옆쪽에 그래서 제거한 종기가 됩니다. 여기 뭐 지방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종양화되어 있는 모습들 보이게 되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도 헤마토크릴 측정이 우리가 한 25%로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혈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보호자분이 너 뭐 혈액을 좀 구하겠다고 알아보셔서 1.1 전형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차 반응 검사에서 음성인 거 확인하고 수혈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한 저녁 7시 10분 정도 수혈이 시작을 해서 10시 55분 정도쯤 수혈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뭐 체온이라든지 호흡수, 그다음 심박수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이건 이번 처치표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둘째 날 이번 처치표인데요. SpO2는 어때요? 전체로 잘 유지됐죠? 이때부터 활력이 너무 좋아져서 SpO2는 제거를 했습니다. 체온은 약간 39.0도로 약간 슬쩍 증가되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체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심박수도 한 120이었고요. 호흡수도 약간 빠르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104, 130, 100, 102, 104, 104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뇨량 좀 측정하는 과정들 이제 요토카트 장착했기 때문에 배뇨량을 측정하는 거고 이렇게 수액을 좀 주고 있었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액은 좀 증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부터는 배뇨량에 따라서 수액을 좀 바꾸라고 한 상황이고 그 위에는 거의 60을 유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을 때 물을 스스로 잘 먹기 시작을 했고요. 아래 처치표는 주사입니다. 이러한 처치표를 만들게 되면 저희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이탈을 체크한 다음에 기록을 해주고요. 수의사 선생님들, 특히 인턴 선생님이나 2년차들이 주사하고 나면 이렇게 했다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어떤 CBC 모니터링인데요. 수술한 다음 날 2월 15일 날 헤마토크린 25로 똑같았어요. 수혈했는데도 동일했다는 얘기는 어딘가 실혈이 있거나 수액을 많이 넣으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16일 날 25.5%, 그리고 2월 18일 날 29.1% 증가됐습니다. 혈소파는 그 전날 많이 낮았던 게 조금씩 증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조직 검사 아이덱스 보냈는데요. 저도 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게 뭐 종양세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소견을 받은 걸 내용을 보니까 스프라닉 헤만조 사르코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프린하고 다른 조직 하나 더 보냈죠. 근데 여기 지방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어디포즈, 즉 지방 조직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 읽어본다면 헤만조 사르코마로 진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만조 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같이 발생하는 호흡 장기로서는 비장, 그 다음에 신장, 특히 우심방, 그리고 피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요. CT상에서는 다른 장기의 어떤 종괴는 관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라닉 헤만조 사르코마 같은 예후는, 즉 서바이벌 타임은 다양하다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보통 4개월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수로 12개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죠. 사망률이 90% 100%. 그러니까 12개월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진단은 해만조 sar코마를 했고요. 이 환자의 어떤 몇 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TNM 시스템을 사용하죠. T는 튜머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N은 림프노드의 크기, 인발브먼트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M은 메타스타시즈죠. 즉 이웃한 부위가 아니라 먼 거리로 전이가 되어 있느냐. 즉 비장이라고 하는 폐전이 또는 뼈전이 또는 복강 내에서 먼 장기 쪽으로 전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장 자체 종괴가 5cm 이상이었기 때문에 T2, 그 다음에 그 리지널 림프노드가 정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T1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방광 쪽까지 전이되어 있는 M1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T2, N1, M1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3, 즉 3기 스프라일의 해만조 sar코마로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3기 정도 되면 예후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상의해서 항암요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만조 sar코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암 프로토콜이 세 가지입니다. VAC 프로토콜, 그 다음에 AC 프로토콜, 그 다음에 독소로비진 프로토콜입니다. 즉 독소로비진 하나의 항암제만 가지고 2, 3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저 정도가 되면 독소로비진 하나만 가지고는 반응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투여하는 도중에도 종양이 재발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VAC 프로토콜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독소로비진을 첫날 투여하고요. 그날 같이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랑 경구 투여할 건지 주사 처치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사 처치를 하게 되면 100에서 150mg/제곱미터로 용량을 감량해서 투여하게 되고요. 왜냐? 독소로비신이라든지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둘 다 골수 억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골수 억압이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용량을 좀 줄여서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빈크리스를 투여하고요. 그 다음 주에도 빈크리스를 투여하는, 그렇게 되면 21일이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을 보통 4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A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독소로비신하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가져가는 경우에요. 일단 빈크리스는 빼고 가는 프로토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VAC 프로토콜이 첫날 독소로랑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같이 투여하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투여하는 걸 뒤로 옮기는 우리가 모디파이드 VAC 프로토콜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독소로비신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빈크리스는 투여하고, 그 다음에 8일, 10일째 집에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경구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째 병원 내원해서 빈크리스를 투여하고요. 그리고 22일째 다시 독소를 투여하는, 즉 원래의 VAC 프로토콜에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투여하는 위치를 바꾸고 대신 IV가 아니라 PO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투여했더니만 방광출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클로람부실로 좀 바꿀 것, 즉 클로람부실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투여할 수 없다면 클로람부실, 루케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디파이드 VAC 프로토콜이 아닌 VAC 그냥 프로토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의 독소로비신 대신 니트론을 투여할 걸 상의를 했고요. 독소로비신 같은 경우는 급성 부작용으로서는 사이너스 태키카르디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만성 부작용으로서는 카디오마이오패시 있죠. 즉 DCM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대형견이 나이가 특히 라브라도 리트리버 대형견이고 나이가 많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티포도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항암 들어가기 전에 DCM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코카디오를 좀 봐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온 저널들에 보니까 독소로비신 어떤 부작용, 즉 익스트라바스큘러 혈관에 누출이 돼서 괴사가 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사이너스 태키카르디아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카베디올 아닌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덱스라족선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카베디올롤이 좀 더 저렴하고 정말 좀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 환자 항암 치료하는 동안 CBC 결과예요. 3월 1일 날 시작을 했고요. 3월 8일 날 했는데 와서 검사해보니까 백혈구, 특히 총 백혈구 수가 3.99, 3,999, 4,000개 정도 되죠. 보통 3,000개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뉴트로필, 호중구를 봐야 됩니다. 호중구 수치는 2.14, 즉 2,140개 정도. 보통 2,000개 미만이냐 이상이냐 놓고 보는데 2,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루코페니아라든지 뉴트로페니아 둘 다 있지만 항암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항암 치료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이날도 GCSF를 투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도 봤더니만 총 백혈수는 좀 낮죠. 뉴트로필은 이때보다 좀 더 낮아졌고, 그래도 기준값 바로 이하로 내려간 건 아니고 활력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루코페니아는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3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뉴트로필이 1.34, 1340개 정도 많이 낮죠. 2000개 미만에서. 그래서 이날은 항암 치료를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GCSF를 일단 투여를 해줬고요. 일주일 후에 왔는데 청백혈구는 6.54, 그 다음에 뉴트로필은 3.73, 3,730개 정도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항암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6일 날 이때도 뉴트로필이 1.83개네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서 그냥 GCSF 10마이크로그램/kg을 SG 해주고 항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이때는 뉴트로필이 1.69가 되네요. 많이 떨어졌고, 보호자랑 상담해보다 보니까 약간 기운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약간 미열도 있고, 그래서 그날은 항암을 찾지 않고 GCSF만 투여해주고 일단 일주일에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인 5월 23일에 내원했는데 뉴트로필은 4.05까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마지막 12차 항암을 했고요. 뉴트로필은 2.63까지 떨어졌지만 괜찮게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을 하는 동안에 경미한 빈혈들을 나타냈었고요. 중간에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들이 증가되는, 즉 레티큘로사이트들 빈혈이 뭐 심해서 증가되는 게 아니라 레티큘로사이트가 좀 증가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사례 추진을 못했지만 어떤 논문에 의하면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에리스로포에시스가 자극을 받아서 레티큘로사이트가 증가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위장관 쪽 출혈을 유발해서 어딘가 시혈이 계속 되는 거죠. 또는 항암제에 의해서 적혈구가 좀 비장통에 파괴된다든지 어떤 손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재생성을 보여줘서 빈혈이 심하지 않게끔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증가되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 항암 프로토콜 중에 빈크리스틴이 들어가 있잖아요. 빈크리스틴 자체는 혈소판 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들을 좀 받지는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화학적 검사입니다. 혈전화학적 검사상에서는 뭐 크게 이상 있는 건 없었어요. 아밀라제랑 리파제가 조금 올라가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간수치 ALP라든지 ALT, AST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TBL도 거의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단지 BUN하고 크레아틴만 좀 올라간 양상이었고 중간에 크레아틴이 2.2까지 많이 올라가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나 하고 SDMA를 측정해 봤더니 SDMA는 한 13? 14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자분 상의를 해봤는데 얘가 종양이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서 고기들을 좀 많이 먹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헌상에서는 육류를 많이 먹인다고 해서 크레아틴은 BUN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근육량을 줄이고 육류를 먹이는 걸 줄이고 난 다음에는 크레아틴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BUN은 조금씩 높아진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적인 이상 소견을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왜 레티큘로사이트가 증가될까? 이런 어떤 논문들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백혈병 또는 다른 종양에서
항암요법을 하는 동안에 에리스로포이틴이 증가돼가지고 레티큘로사이토시스가 유발된다라는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 환자는 2월 14일 날 저희 병원 처음 내원했고, 제가 이걸 발표하고 있는 날짜가 9월 10일, 13일 이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종양이 재발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과 항암요법을 통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후에 언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오래 이 환자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 욕심 같아서는 CT를 찍어서 정말 재발되고 있는지, 저희가 눈으로 안 보이는 다른 부위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은 관계로 지금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지막이 되는 날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